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2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슬람교를 성립한 무함마드 사후, 변화하는 이슬람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시기별 특징이 뚜렷이 구분되니 수업을 듣고 그 특징을 스스로 정리해보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는 여전히 낯설고 어색할 테지만 그만큼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며 이전의 오해나 편견을 깨보는 것 또한 지적으로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서 함께 이슬람 제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슬람 공동체는 메디나에서 털을 잡고 힘을 길러 메카를 정복하고 마침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된 사실상 최초의 사례였죠.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 공동체가 급성장하던 시기인 632년에 무함마드가 사망하며 이제 이슬람 공동체의 권력을 누가 승계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무함마드는 아들이 없었기에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그의 사위이기도 했던 알리가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했지만 결국 무함마드의 유지에 따라 이슬람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들이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선출해서 추대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집니다. 결국 무함마드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었는데요. 이를 칼리프라 합니다. 계승자라는 뜻의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적 통치자 역할을 했죠. 초기의 칼리프들은 모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처음 포기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인물이거나 무함마드 생전에 이슬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사위인 알리도 그중 한 명으로 그가 칼리프로 선출되는 제4대 칼리프 시기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 합니다. 이슬람 세력은 정통 칼리프 시대에 본격적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정복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시리아와 이집트를 차지했으며 651년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하여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이집트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서아시아 지역의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엔 쿠란이란 말이 상징하는 잔인함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급성장한 원인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 이슬람 세력의 빠른 확산의 공포를 느낀 유럽에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세력은 정복지의 기득권 세력을 인정한 채 공납을 받는 간접 통치를 선호해서 큰 저항 없이 정복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복한 뒤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인두세를 거뒀지만 이전의 페르시아나 비잔티움 제국이 거두던 세금보다 부담이 적어서 피정복민은 오히려 이슬람 세력의 통치를 환영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슬람 세력은 정복지에서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가 피정복민의 환영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의 빠른 성장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정복지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과 새롭게 이슬람 공동체로 유입된 여러 부족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생긴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교리와 현실의 충돌 문제, 칼리프 계승 문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 이슬람교는 평등을 정말 강조하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족 세력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죠.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가 성립되기 전부터 메카의 유력한 가문이었던 우마이야 가문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 사이에서는 이슬람교 교리에 어긋나는 현실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칼리프가 암살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러한 갈등은 칼리프 계승 문제와 얽히면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제3대 칼리프였던 우스만이 암살당한 후 이전부터 유력한 칼리프 후보자로 손꼽혔던 알리가 마침내 제4대 칼리프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3대 칼리프 우스만과 같은 우마이야 가문 출신의 무아위야가 알리의 칼리프 계승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알리가 우스만 암살의 배후라고 주장한 것이죠. 결국 이슬람 공동체는 시리아의 무아위야와 메디나의 알리 두 세력 간의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전 도중에 제4대 칼리프 알리도 암살을 당합니다. 알리가 내전 종식을 위해서 무아위야와 협상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이에 반발한 내부의 과격파가 알리를 암살해버린 거죠.
이렇게 허망하게 알리가 사망하자 내전은 결국 무아위야의 승리로 끝나버렸고 그가 칼리프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무아위야는 칼리프 지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계승하는데요. 그 결과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하는 우마이야 왕조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알리를 추종하던 세력들의 상당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우마이야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알리와 그의 후손만이 무함마드의 정당한 후계자라 주장하며 알리의 아들을 칼리프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리의 아들을 포함한 일가족이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서 참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알리를 추종하던 세력이 복수를 외치며 이슬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시아파라 합니다. 반대로 기존의 공동체에 남은 주류 세력은 수니파라고 하죠. 이처럼 이슬람 세력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시아파는 특정 혈통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에도 전체 무슬림의 10%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알아볼 이슬람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동 지역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4대 칼리프 알리를 끝으로 정통 칼리프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칼리프직을 세습으로 독점하게 된 우마이야 왕조는 메디나를 떠나 무아위야의 근거지였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도읍을 정하고 세력 확장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우마이야 왕조는 중앙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지중해를 장악했죠. 동쪽으로는 중국의 당과 접경을 이루었고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비잔티움 제국과 접경을 이룬 것으로 이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 성립합니다. 광대한 영토를 확보한 우마이야 왕조는 이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층을 차지한 아라비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하고 화폐를 통일하는 등 통일 정책을 추진했죠. 아랍인을 중심으로 제국을 운영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확대된 정복지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비아랍인 무슬림은 수적으로는 아랍인 지배층보다 많았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았죠. 이는 모든 무슬림이 평등하다는 이슬람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게다가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들 중에서도 특히 시리아 지역의 아랍인들을 중용했는데요. 이 지역의 아랍인이 중심이 된 아랍인 우월 정책은 지배층에서 배제된 아랍 세력과 아랍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오랫동안 독창적 문화를 유지하고 제국의 역사를 누려왔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반발이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알리와 그 후손들을 추종하는 시아파 또한 페르시아 지역을 근거지로 했기에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반 우마이야 왕조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죠. 결국 8세기 중엽 우마이야 왕조는 반대 세력의 반란으로 멸망하였고 아바스 왕조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제국을 건설한 우마이야 왕조는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궁전을 건설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국고를 낭비했습니다. 이는 모두 초기 이슬람교 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러한 우마이야 왕조의 탈선은 앞서 살펴본 우마이야 왕조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다수의 세력이 연합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아부 무슬림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정체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고 이름 또한 가명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현재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펼쳐진 호라산 지역에서 끓어오르던 시아파와 페르시아인들의 불만을 건드리고 우마이야 왕조에 맞서는 여론을 조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아부 무슬림은 호라산 지역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릴 세력을 조직했고 마침내 서쪽으로 이동해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와 맞서 싸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아바스 가문의 아부 알 아바스가 칼리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아부 무슬림은 무함마드의 가족을 이슬람 세계의 우두머리로 추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비밀 조직에서 호라산 지역에 파견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들이 내세웠던 인물이 무함마드의 숙부의 후손인 아부 알 아바스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아바스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바스 왕조의 개창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부 무슬림은 아바스 왕조의 2대 칼리프인 알 만수르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만수르의 입장에선 아부 무슬림이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칼리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또한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 세력의 지지를 받았지만 왕조를 수립한 후 재빨리 수니파 이슬람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리와 알리의 후손만이 칼리프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보는 시아파의 입장을 아바스 왕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 말이죠. 우마이야 왕조에서 아바스 왕조로 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 않고 복잡했는데요. 이를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바스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조 교체를 통해 많은 변화가 출현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기존의 아랍인 중심 정책을 버리고 아랍인과 비아랍인 간의 융합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비아랍인에게도 중요한 관직을 주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죠. 또한 비아랍인 무슬림에 대한 세금 제도 차별을 철폐하는 등 모든 무슬림의 평등을 내세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바스 왕조는 기존의 시리아에 위치했던 다마스쿠스에서 페르시아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데요. 이를 위해 티그리스강 연안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바그다드입니다. 이렇게 왕조의 수도로 페르시아 지역에 바그다드를 건설한 것 또한 아바스 왕조의 개방적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이후 페르시아의 문화적 전통은 이슬람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고로 알-만수르의 명령에 따라 철저한 계획하에 건설된 바그다드는 이후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이자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그다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기 바그다드에 비견할 만한 도시는 당의 수도인 장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스 왕조 시기에는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폭넓은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교를 믿으며 스스로 아랍인이라 생각하는 문화적 개념의 아랍인 또한 보편화됩니다. 한편 아바스 왕조는 751년 벌어진 탈라스 전투에서 당에 승리하며 동서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당나라는 서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사막길을 장악하고자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막길의 요충지에 위치한 여러 나라를 제압해갔습니다. 이에 당의 세력의 위협을 느낀 중앙아시아 세력이 아바스 왕조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아바스 왕조의 군대와 당나라의 군대가 탈라스 지역에서 충돌한 것이죠. 이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함에 따라 동서무역로의 핵심인 사막길은 사실상 이슬람 세력에 의해 장악됩니다. 그 결과 이슬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동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는 동서양의 다양한 문물이 유입되어 상업과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력이 탈라스 전투의 승리로 중앙아시아에서 당을 몰아냄에 따라 이슬람교가 중앙아시아에서도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나라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탈라스 전투에서 사로잡힌 중국인 포로 중에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 중국의 재질술이 이슬람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 다양한 학문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후에 이 재질술은 유럽까지 전해지는데요. 따라서 탈라스 전투는 문화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는 9세기 중엽 이후 정치적 내분이 이어졌고 각 지방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지배자들이 등장하면서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민족의 침입도 계속되면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죠. 한편 이 시기에는 페르시아계와 튀르크계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아바스 왕조를 위협했는데요. 이 중에서 튀르크계 민족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들로 서아시아로 이주해서 아바스 왕조의 친위대와 이슬람 지방 정권의 군대에서 활약했습니다. 일종의 용병 역할을 한 것인데요. 이후 이들이 아랍인에 이어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0세기 중반에는 족장 셀주크가 이끄는 튀르크, 즉 셀주크 튀르크가 카스피해 부근에서 일어나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세기에는 당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무력화시켰던 페르시아계 이슬람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칼리프의 정치적 보호자 역할을 자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정치적 권력을 잃은 채 종교적 권위만을 이어가기도 했죠. 이런 상황은 1258년 몽골의 침략을 받아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당시의 칼리프가 처참히 살해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3세기는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어버린다는 사실을 몇 차례 강조했었죠.
몽골은 이슬람 세계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할 때 아바스 가문의 박해를 피해 이베리아 반도로 탈출한 우마이야 가문의 왕자가 756년 지지 세력을 모아 코르도바를 수도로 한 후 우마이야 왕조를 건설하였습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상업과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 발전에 힘썼죠. 또한 이슬람, 비잔티움, 그리스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 깊은 영향을 줬는데요. 이렇듯 후 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는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는 10세기 전반에 스스로 칼리프를 칭할 정도로 성장하기도 했으나 1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무너졌습니다. 이후 이베리아 반도에는 다수의 작은 이슬람 국가들이 수립되는데요. 점차 재정복운동이라 불리는 크리스트교 국가의 세력 확대에 밀려 이베리아 반도 남쪽으로 밀려났고 마침내 1492년에 마지막 이슬람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이 축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럽 지역의 역사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0세기 초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파티마 왕조라는 새로운 이슬람 왕조가 등장합니다. 파티마 왕조가 다른 이슬람 왕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시아파가 세운 왕조라는 사실입니다. 왕조의 이름은 무함마드의 딸이자 시아파가 추종하는 알리의 부인이었던 파티마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파티마의 이름을 내세운 것만으로도 이 왕조가 시아파 왕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파티마 왕조는 수니파인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형식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이슬람 공동체의 합법적 지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파티마 왕조는 아바스 제국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공격했으며 특히 풍부한 재원을 보유한 이집트 지역을 얻고자 수차례 원정을 시도했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이집트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를 정복한 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인 알-카이라를 세우고 이를 수도로 삼았는데요. 이곳이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입니다. 이후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북진을 계속해서 시리아와 시칠리아 섬까지 정복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지중해와 인도양 무역을 주도하며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또한 파티마 왕조는 칼리프 칭호를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칼리프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이는 수니파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바스 왕조 칼리프의 위상이 추락하자 곧이어 후 우마이야 왕조의 군주도 칼리프를 칭하게 된 거죠. 결국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가 각각 칼리프를 세우고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두 장의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각 시기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무함마드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이슬람 공동체가 정통 칼리프 시대의 비잔티움 제국의 요충지인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우마이야 왕조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아바스 왕조의 영역은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일부를 차지한 후 우마이야 왕조의 존재로 인해 이전보다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서아시아 지역의 중요 요충지를 장악하고 번영을 누린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참고로 탈라스 전투는 아바스 왕조 시기의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은 이슬람 세계의 주요 왕조가 공존하던 시기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중에서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왕조였다는 점에서 아바스 왕조나 후 우마이야 왕조와는 차별화됩니다. 아바스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파티마 왕조는 칼리프를 스스로 칭했고 이후 후 우마이야 왕조에서도 스스로 칼리프를 칭하면서 이슬람 세계에는 3명의 칼리프가 공존한 시기가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참고로 정치적으로 이슬람 세계가 크게 셋으로 분열했던 시기에도 서로 간의 교류는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의 문화와 학문은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 간에도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늘 수업에서는 이슬람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이슬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통일성과 분열성이라는 양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주요 교리는 크리스트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 비해 단순한 편입니다.
신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신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 덕에 이슬람교는 타 종교에 비해 교리를 둘러싼 갈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16, 17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전쟁을 비교해보면 납득이 갈 만도 하죠. 하지만 이슬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슬람 세계도 서로 다른 다양한 세력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종파 간 구분, 아랍인과 페르시아인, 뒤이어 등장하는 튀르크인 등 다양한 민족 간의 구분을 꼽을 수 있겠죠. 이 다채로운 세력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이슬람 세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 각 세력의 특징을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슬람교가 언제나 이들을 하나로 묶는 울타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괜히 쉽지 않은 말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긴 하지만 마지막 정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이슬람교와 무슬림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